제 이름은 오지숙입니다. 올해로 61하죠.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저는 제 삶이 저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은 제 세계였고 남편과 아들은 제 우주였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베란다 너머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죠. 남편 태호 씨는 늘 그렇듯 자상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 고생 많지? 조금만 기다려. 내년엔 우리 크루즈 여행 가는 거야.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또 바보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아들 강준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훈장 같은 녀석입니다.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퇴근길 아들의 전화 한 통이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벼랑 끝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문 앞에 선 우체부 아저씨의 표정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오지숙님 되시나요? 등기가 좀 많네요. 여기 사인이요. 아저씨가 건넨 건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 뭉치였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장, 아니 좋기 10장은 넘어 보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서 원금 3억 5천만 원.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성함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는 제 이름 그리고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려 다음 봉투를 뜯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카드사 최고 지급 명령서, 법원 경매 통지서, 그리고 제 심장을 멎게 한 마지막 봉투. 거기엔 아들 준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왜 이런 빚을.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 아들 명의,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화면에 찍힌 숫자는 20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억.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숫자가 제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끼고 모은 적금, 남편이 잘 관리하고 있다던 부동산. 그 모든 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정신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다 뭐예요? 20억이라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넘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기대한 해명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거 갔어? 아휴, 당신은 몰라도 돼.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준서 명의는 내가 잠시 빌린 거고 다 해결될 일이니까 신경 끄고 밥이나 먹어. 해결이라니요. 준서는 대기업 다니는 애예요. 애 장래 망치면 어쩌려고.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왜 제 이름이 있어요? 전 사인한 적 없단 말이에요. 태호, 당신 저번에 인감 줬잖아. 부동산 정리할 때 필요하다고 했지? 그게 그거야. 아이 참, 사람 바쁜데 자꾸 귀찮게 할래? 나 믿고 기다려. 알았어? 믿고 기다리라니요. 30년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사업이 힘들겠거니 했고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제가 아끼는 인감도장을 제 등에 칼을 꽂는 용도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뿌려진 빨간 봉투들이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한 명뿐이죠. 아들 준서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오던 아들이 거실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성우를 붙잡고 물어야 했습니다. 아빠가 시킨 거냐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냐고. 하지만 성우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들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서 나만 이방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두 남자가 만든 정교한 거짓말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을까요? 20억의 빚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알던 남편과 아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문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제 피를 나눠 키운 자식, 바로 내 곁에 있었죠. 20억이라는 빚보다 저를 더 숨막히게 한 건 남편이 내뱉은 그 가벼운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고, 치밀하게 설계된 어떤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라고 말이죠. 남편과 아들이 황급히 집을 비운 늦은 밤, 저는 평소 근처에도 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금기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처럼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서랍 깊숙한 곳,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낯선 핸드폰 하나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자신을 좀 봐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네요. 메시지 창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희야라는 다정한 이름 옆에 적힌 수많은 대화들. 거기엔 제가 알던 자상한 남편 박철민은 없었습니다. 세희야, 아파트 계약 끝냈어. 이제 그 아줌마만 정리하면 우리만의 보금자리로 떠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아줌마. 30년을 함께 살며 매일 아침 뜨거운 국을 끓여 바치고 남편의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진 아내를 그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리해야 할 짐 취급을 하며 말이죠. 그 아래에는 더 기막힌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서와 항공권 예약 확인서, 강태호, 윤세희, 그리고 제 아들 강준서. 명단 어디에도 제 이름 오지숙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20억의 빚을 저와 아들 명의로 남겨둔 채 상간녀와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아들 준서를 붙잡았습니다. 제 마지막 보류,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에게 매달리듯 물었죠. 준서야, 너 이게 다 뭐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캐나다에 간다는데 너도 알고 있었니? 너도 같이 가기로 한 거야? 준서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 다 아셨어요. 어차피 아빠랑 엄마 예전부터 정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아빠 사업 다시 일으키려면 그쪽 집안 도움이 절실해요. 저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다니. 20억 빚은 어떡하고. 나를 여기 혼자 버려두고 너희끼리만 가겠다는 게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엄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빠 이혼하고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도 부를게요. 가족처럼 셋이 같이 지내면 되잖아요. 아빠랑 그 아줌마, 그리고 엄마랑 저. 뭐가 문제예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족처럼 남편의 외도녀와 한 집에서 살라는 그 비상식적인 제안이 제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며 동네방네 자랑했던 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 엄마의 영혼을 팔아버린 괴물 말입니다. 성호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넌 그저 강태호의 작은 분신일 뿐이야.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눌러왔던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통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빨간 봉투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남편 태호가 들어와 뻔뻔하게 자는 척을 할 때 저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정리할 아줌마라고 불렀지? 30년 동안 내가 닦아온 이 집 구석구석, 당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당신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캐나다행 비행기 절대로 뜨지 못하게 해주마. 예순하나 오지숙, 저는 이제 아내가 아닌 한 인간으로,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아줌마가 어떤 괴력을 발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30년 헌신의 유효기간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32평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지하 원룸으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남편 태호가 내민 봉투 안에는 고작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30년의 대가였습니다. 이거라도 받고 떨어지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야.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네요. 곰팡이 냄새가 밴 벽지를 바라보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 숨이 막히더군요. 하지만 저를 진짜 숨막히게 한 건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이었습니다. 61의 나이, 경력 단절 30년. 저를 받아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아무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새벽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20kg의 신문 가방은 마치 제가 짊어진 삶의 무게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혼잣말이 절로 나왔지만 눈물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배달이 늦으면 한 달 방세 50만 원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사건은 배달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터졌습니다. 신도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이었죠. 저 멀리 형광색 운동복을 맞춰 입고 다정하게 조깅하는 남녀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 태우와 그 여자 세이였습니다. 세희야, 조금만 더 뛰자. 캐나다 가면 이 정도 공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 이제 곧 새 출발할 건데 몸 관리 잘해야지. 그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닦아온 그 남편의 구두 대신 값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채로 말이죠. 저는 신문 가방을 메고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들은 천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실신할 것 같은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난 이대로 죽지 않아. 당신들이 웃으면서 떠나게 절대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무작정 동네 부동산 중개소인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안면을 튼 이 바닥 생리를 훤히 아는 분이었죠. 남편의 회사 대한건설이 짓고 있는 신도시 현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쯧쯧 혀를 차며 은밀하게 서류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숙 씨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대한건설 여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골맞어. 임금 체불에 부실 공사 민원이 산더미야. 근데 윗선에서 다 막아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치정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왕국 자체를 무너뜨릴 기회 말이죠. 저는 김 사장님의 소개로 건설 비리 전문인 박 기자를 만났습니다. 낡은 카페 구석자리 박 기자는 제 손에 들린 신문 배달 가방과 제 초라한 몰골을 번갈아 보더군요. 아주머니 진짜 하시겠어요?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상대는 돈도 권력도 다 가졌어요. 전 이미 다 잃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제가 매일 새벽 그 현장으로 신문을 넣습니다. 누구보다 구석구석 잘 알아요. 그날부터 제 신문 가방 안에는 신문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건넬 따뜻한 캔커피가 담겼죠. 새벽 배달원이라는 신분은 최고의 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새벽을 여는 노파를 경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보았습니다. 철근이 빠진 기둥, 가짜 영수증이 오가는 현장 사무실, 그리고 밤마다 벌어지는 검은 돈의 향연을요. 60대 주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스마트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태호 씨, 준서야. 당신들이 말한 정리할 아줌마가 당신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남은 건 단 하나,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일뿐입니다. 61의 오지숙. 저는 오늘 새벽도 신문 가방을 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방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저들의 무덤을 팔 삽이 들어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하지만 바위는 죽어있고 계란은 살아있습니다. 61의 노파가 신문 배달 가방 하나 메고 거대 건설사를 상대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그들이 버린 쓰레기통과 현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엇을 담아왔는지 말입니다. 새벽 5시 공사 현장은 안개와 먼지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 아줌마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수집했습니다. 철근을 빼돌린 자리에 채워진 부실한 자재들, 하청업체 사장들의 피눈물이 섞인 장부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장 사무실 뒤편 고급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남편 철민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그 맞은편엔 이 지역 유력 정치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신문 가방 틈새로 렌즈를 밀어 넣었습니다. 호 의원님, 이번 공사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성의 표시입니다. 가방이 열리고 5만 원권 뭉치가 오가는 장면이 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였던 그 노련한 손길이 이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 가방 대신 두꺼운 고발장 뭉치를 들고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박 기자가 터뜨린 단독 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죠. 60대 주부의 끈질긴 추적, 대한건설 비리의 실체를 밝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네요. 한 달 뒤 법정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우와 세인은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을 보며 저는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씨, 당신 기억합니까? 나를 정리해야 할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날 말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 당신이 30년 동안 먹고 자고 숨 쉬던 그 집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걸 잊었나 누군요. 지숙가,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준서를 생각해서라도. 가족? 당신은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고 난 정의를 위해 당신을 버린 겁니다. 나 당신이 말하던 그 아줌마야. 당신이 세운 모래성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했지? 검사가 공개한 영상과 장부들 앞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부실 공사까지.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그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임금을 못 받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맞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동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 굶길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제야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꽉 막혔던 무언가가 뜨겁게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제가 구한 건 제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것이 저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태우가 세인은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서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던 그 아이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이 단단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싹이 돋기 마련이죠. 61의 오지숙, 이제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공허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남편 강태호와 그의 내연녀가 빼돌렸던 부정재산들은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30년 동안 기여한 정당한 몫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이자 세상을 향해 되찾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 원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제 힘으로 구한 저만의 첫 번째 성이었죠. 짐을 정리하던 오후 초췌해진 모습의 아들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가고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비로소 제가 겪었던 지옥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시 엄마랑 살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며 손을 잡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성호야, 엄마는 널 용서했다.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이제 안 하려고 해. 하지만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건 하지 말자. 넌 내 인생을 살고 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야 겨우 서로를 한 인간으로 마주보게 됐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갉아먹을 순 없잖니. 가끔 연락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랑인 것 같구나. 모질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저와 아들 모두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배신을 덮어주는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이후 제 삶은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식의 외면으로 무너진 가슴들의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웁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 내 나이 61에 신문 가방 메고 시작했잖아. 제 위로는 그 어떤 법률 자문보다 힘이 세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어느덧 제 기록들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60세에 찾은 나의 인생. 출간 기념의 날 박 기자와 김 사장님 그리고 제가 도왔던 현장 노동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인해달라며 줄을 선 분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도 아들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제 봄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예순에 찾아왔을 뿐이죠. 오늘도 저는 밖을 나섭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신문 가방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가벼운 운동화와 여유로운 마음을 챙겼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니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눈부신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